원래는 실시간으로 이제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급하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사전에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제공하게 된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 교수님께서 이제 연사 소개를 이렇게 따로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발표하기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4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 신소재공학과가 금속 시스템 공학과랑 세라믹 공학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금속 시스템 공학과로 2004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서 쭉 4년 동안 학교를 다녀가지고 200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제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이 박철민 교수님이시고요. 제 지도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그 군대를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그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6년 동안 그 대학원 과정을 이제 밟게 되었고요. 현재는 그 포항공대로 옮기셔서 계시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정운영 교수님이라고 그 금속공학과로 이제 재직 중이셨던 그 교수님 내부로 가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연구는 그 컴포짓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복합 소재, 그러니까 고분자, 금속, 이런 물질들을 서로 이제 믹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광학적인 특성 이런 그 물질의 특성을 이제 제어하고 그거를 소자 쪽으로 활용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 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그 많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생활 여건상 이제 유학을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포스닥을 나가진 못하고요. 박사학위를 받고서 삼성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입사하기 전에는 종기원에서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인턴으로 좀 일을 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좀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 적성이 기초연구나 개발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키스트에서 포닥으로 이제 재직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숙명여자대학교 그 화공과로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숙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런 그 복합 소재, 그 다음에 전자 소자 이런 쪽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도 그쪽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포닥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 쪽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페로스카이트라는 그 물질로 만들어진 태양전지가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포닥을 할 때 등장한 지 막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페로스카이트란 물질과 그 다음에 태양전지 쪽을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좀 흥미를 갖고 있고 아직 연구를 할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차세대 태양전지, 그 다음에 센서, 광센서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복합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트레쳐블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연사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아마도 그 해외에서 유학이나 아니면 포스닥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국내파죠. 이제 박사 학위 과정도 전부 이제 연세대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닥이나 그 다음에 회사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그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진로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여건상
당장에 이제 포닥을 나가기가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잡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그래서 뭐, 좀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뭐 상세하게 이제 조언이나 아니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예, 오늘 그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 아무래도 이제 태양전지라고 한다면은 그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그 환경 오염, 특히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 쪽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전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태양전지 쪽인데, 그래서 그 태양전지를 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쭉 이제 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환경적인 이슈 중에서도 특히 이런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온실 효과라는 것은 인류가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기체, 뭐 이산화탄소나 뭐 이제 그 질화 물질들 있죠. 그러니까 질소, 뭐 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몰레큘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그런 물질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요. 또 그 미세먼지도 다 이런 그 영향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나 뭐 석유나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배출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언론에서 접했을 겁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그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주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일찍부터 그 태양광 발전 쪽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태양광 시장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기술 쪽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태양전지라는 게 에너지 소자이지만 반대로 이 에너지 그 소자지만 그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이 소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은 전부 다 이제 반도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 강국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태양전지를 이렇게 개발하거나 또는 뭐 상용화 시키거나 아니면 시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잠재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태양광 시장을 이제 확장을 시켰을 때 실제로 온실 효과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그 온실기체들을 이제 그 온실기체 배출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를 독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트래킹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솔라 마켓이 성장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감소를 많이 하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그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격도 197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런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파트보다는 이제 주택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 집마다 이렇게 가정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의 뭐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그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정부 정책도 탄소 중립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카본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이제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원대한 이제 전략을 갖고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그 온실기체 배출량을 크게 이제 감소를 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태양전지, 태양광 산업을 하기에 좀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일조량이 일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계절마다 일조량이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그 특히 여름철에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면적도 이제 좁고, 그 다음에 국토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형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70% 가까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넓은 부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많은 제약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론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팩트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많은 그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이런 이슈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태양광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태양광 산업을 발전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전지는 1세대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 산업 쪽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실리콘 태양전지가 개발된 역사는 거의 4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40년 전에 개발된 것들을 아직까지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하고 뭐 이런 그 공정적으로도 더 유리한 뭐 이런 그 새로운 태양전지를 만들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개발해왔었던 이런 태양전지들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실리콘을 만드는 이제 공정 그리고 태양전지로 이제 조립해야 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아주 저렴한 부분 이런 공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효율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스테빌리티도 좋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우리가 태양전지를 활용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실리콘 태양전지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또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3세대 태양전지예요. 염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유기반도체를 이용하거나 퀀텀 다스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2012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태양전지로 한번 활용을 해보니까 그 가능성이 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뭐 이제 좁은 면적으로 측정한 결과긴 하지만 태양전지의 효율이 이제 뭐 25% 이상까지 나오게 됐고요. 뭐 이 정도의 성능이면은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을 쓰더라도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은 수분이나 산소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노출이 되기만 하더라도 소금이 물에 녹듯이 이 물질 자체가 물에 분해가 되는 그런 그 굉장히 수분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실리콘 태양전지를 5년, 10년 쓴다고 하면은 페로스카이 태양전지도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큼의 이 스테빌리티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태양전지 수준의 이 스테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이제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페로스카이트란 물질이 등장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소재지만 이게 왜 태양전지 쪽에서 전도 유명한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의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흑광 물질과 거의 비슷한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서 홀과 일렉트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흡광 계수가 높아서 뭐 가시광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모빌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 특성을 갖고 있어서 피인 정션이 따로 필요가 없는, 그래서 공정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실리콘 태양전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폴리크리스탈 실리콘 태양전지 쓰는데 이게 22%의 월드 레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페로스카이 태양전지는 현재 25.5%로 오히려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더 높은 그런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매년 그 태양전지의 그 효율 개선이 얼마만큼 되냐면은 페로스카이 태양전지는 2에서 3% 정도씩 개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10%대로 시작을 했지만 매년 2, 3%씩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 중반까지 효율이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이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은 이제 이온 결합과 그다음에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이 러시아 과학자인 페로스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발견한 광물의 결정 구조가 큐빅 구조로 되어 있고 조성은 ABX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그 세 개의 조성으로 구성된 세라믹 재료 그리고 큐빅 구조를 갖는 그런 결정 구조를 페로스카이트 결정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사용되는 페로스카이트란 물질은 그 물질명이 따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라는 뭐 이런 그 유기 양이온과 그 다음에 할로겐 음이온과 그다음에 납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그 좀 복잡해 보이는 화합물 있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기 편하라고 페로스카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 양이온과 그다음에 납 양이온 그리고 할로겐 음이온들이 서로 이제 이온 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유니셀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유니셀과 유니셀 사이에서는 메틸암모늄과 같은 이런 유기 양이온들이 이런 체인들이 서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그런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이런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지금 세미나를 많이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쪽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양전지 쪽을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노멀 스트럭처, 인버티드 스트럭처. 그래서 정구조, 역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이 있고 여기에 투명 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자수송층, 페로스카이트층, 홀수송층, 그리고 금속 전극층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반면에 그 역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 전극 위에 홀수송층, 페로스카이트층, 전자수송층, 그리고 금속 전극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레이어가 이제 반대로 이제 뒤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착하는 순서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구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빛이 들어와 가지고 페로스카이트 층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전자와 홀이 세퍼레이션 되면서 전자는 전자수송층, 홀은 홀수송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각각 이제 투명전극 금속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와 전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원리는 이렇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컨덕션 밴드에서는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서는 홀이 각각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 쪽으로 마치 이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랑 이제 같은 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환이 되면서 빛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전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양전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효율입니다. 이 효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광전압, 오픈서킷 볼티지라고 해가지고 VOC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광전류,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라고 해가지고 JSC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팩터라는 게 있는데 필팩터는 이렇게 전류 전압 곡선에서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태양전지의 곡선이 직사각형, 요 외곽선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이 태양전지는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커브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커브가 얼마만큼 이 직사각형의 외곽에 해당되는 이 곡선,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곡선에 근접하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전압이 뭐 1.1V, 전류가 23, 그리고 필팩터가 0.8이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곱하게 되면은 이 태양전지의 효율은 20.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태양전지의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태양전지의 효율, 그래서 이 성능 지표,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인자는 뭐냐면은 이 차지 리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홀과 일렉트론이 다시 결합하는 거를 리컨비네이션, 재결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리컨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날수록 발광 효율이 좋아지게 돼요. 빛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겠죠. 하지만 태양전지는 디스플레이랑 이제 구동이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광 소자랑은 이제 반대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효율이 높아지려면은 전자와 홀이 만나지 않을수록 좋아요. 즉 리컨비네이션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컨덕티비티가 이제 얼마만큼 되냐 또는 이제 흑광 물질과 주변에 있는 층과의 밴드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페로스카이트 물질의 디펙트가 얼마만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덕티비티가 이제 만약에 좋지 않다. 전극이나 세미컨덕터의 정기적인 특성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컨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밴드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요 그림처럼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요 계단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소자의 그 구조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계단형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에너지 배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 차지 인젝션과 트랜스퍼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그 재결합 현상이 심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페로스카이트 층 내에 많은 디펙트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디펙트에서 차지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디펙트라는 것이 트랩 사이트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트랩이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을 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럼 그 공간에서 전자와 홀이 만나게 됨으로써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바인딩 에너지가 높을수록 엑시톤이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홀과 일렉트론으로 세퍼레이션이 되겠지만 이들이 금방 다시 재결합이 된다는 거죠. 분리되기 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인자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그 태양전지의 구성 요소들을 한 번씩 따져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일렉트로드가 있죠. 투명 전극과 금속층이 있는데 이들의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라셀의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을 한 번씩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ITO, 이런 투명 전극과 그 다음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금속층을 골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들의 컨덕티비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지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러니까 전자 수송층과 홀 수송층을 어떤 거를 쓸 거냐가 중요한데 현재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사용하는 전자 수송층은 거의 대부분이 티녹사이드라는 금속 산화물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티녹사이드가 기존에는 사람들이 TiO2라는 물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TiO2보다 훨씬 더 그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높고요. 그리고 밴드 갭이 조금 더 이제 TiO2보다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그 투과시키는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그 티녹사이드의 이제 뭐 컨덕션 밴드의 위치도 그렇고요. 뭐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티녹사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홀 수송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파이로라는 이제 그 스몰 몰레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는 이제 폴리 트라이 아릴 아민이라는 이제 그 고분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현재는 스파이로 OMETAD라는 요 그 스몰 몰레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홀수송층 같은 경우에도 홀을 잘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홀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홀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야. 그리고 이걸 추가적으로 더 높여주기 위해서 리튬을 도핑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렉트론과 홀의 그 이동 속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빠르게 이동을 시킴으로써 높은 광전류와 광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뤄볼 그 주안점이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페로스카이트 층인데요. 페로스카이트도 이제 다 같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조성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막을 증착하는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서 페로스카이트 층을 개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순수한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라는 물질을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 첨가를 해가지고 다른 조성의 페로스카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스몰 몰레큘이나 고분자나 뭐 이런 이온 물질들을 첨가를 소량해 가지고 페로스카이트의 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정들도 새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은 이 페롭스카이트 층을 이제 어떻게 개질을 해가지고 효율을 높였느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시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엔지니어링 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컴포지셔널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맨 처음에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 때 사용했었던 조성이 MAPBI3라고 해가지고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라는 화합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을 하게 되면은 이 페이즈가 상온에서도 태양전지로 쓸 수 있는 안정한 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어디티브는 아니고 을 하게 되면은 델타 페이즈 및 모순들을 여기는 화합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포름 아미디늄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루비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이온들을 여기다가 첨가를 시켜가지고 조성을 바꿔봤더니 밴드갭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상의 안정성, 뭐 그레인 사이즈, 그다음에 뭐 수분에 대한 안정성, 필름의 유니포미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포름 아미디늄 레드 아이오다이드 같은 경우에는 160도 이하에서는 태양전지로 쓸 수 없는 페이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페이즈라고 해가지고 태양전지에선 쓸 수 없는 이제 페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MAPBI3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믹싱을 하게 되면은 이 페이즈가 상온에서도 태양전지로 쓸 수 있는 안정한 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어디티브는 아니지만 여기에 그 조성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첨가되는 이런 페로스카이트 조성들이 그레인 사이즈를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뉴클리에이션 그로스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결정화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컴포지셔널 엔지니어링이 이제 페로스카이트를 개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폴로지를 이런 식으로 이 컴포지션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모폴로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인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페이즈 스테빌리티나 환경적인 스테빌리티를 이렇게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갭을 바꿔가지고 밴드 얼라이먼트를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지 인젝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효율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수한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나 포름 아미디늄 레드 아이오다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믹싱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조성을 갖는 화합물을 쓰는 것이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MAPBI3에다가 PBIBR2라는 이런 그 다른 페로스카이트 조성을 여기다가 첨가를 시켜가지고 모폴로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만드는 과정은 또 뒤에서 이제 솔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티 솔벤트를 프리커서 용액을 이렇게 스핀 코팅하는 과정 중에서 드랍을 시켜가지고 페로스카이트 필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기존의 MAPBI3라는 요 조성에다가 FAPBI-BL2를 첨가를 시킴으로써 그레인 뭐 사이즈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를 저희가 한번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4.8몰%만큼 이제 FAPBI-BL2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레인 사이즈도 커지고 아주 플랫한 필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키네틱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페로스카이트의 그레인 사이즈는 이렇게 그 Q라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D는 파이널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D0는 이니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Q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 모빌리티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바운더리 모빌리티는 여기서 그레인 바운더리의 이동 속도를 나타내게 돼요. 그 그레인 바운더리의 이동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여기 델타 HM, 엔탈피 오브 모션이라는 거에서 결정이 되는데 엔탈피 오브 모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의 결정성에 이제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결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정화가 잘 될수록 델타 HM이 네거티브한 값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XRD를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4.8몰%만큼 들어갔을 때가 그 XRD 픽도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반치폭도 이제 가장 이제 작은 값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샤프한 픽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정성이 이제 좋은 상태에서는 이런 엔탈피 오브 모션이 이제 네거티브한 값으로 가장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를 여기 있는 이퀘이션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엔탈피 오브 모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델타 HM 값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커짐으로 이 그레인 사이즈도 커지게 되더라라는 그런 그 결과랑 이제 매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성에서 이제 상분리가 일어나면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석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석출되어 있는 파티클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오히려 필름의 모폴로지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태양전지의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모폴로지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런 차지 리컨비네이션이 이제 억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왜냐면은 디펙트의 농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레인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4.8몰%만큼의 이런 새로운 조성이 들어가게 됐을 때 20% 이상의 고효율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디펙트 덴시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4.8몰%만큼
들어갔을 때가 넣지 않았을 때보다 약 한 40% 이상 그 트랙 덴시티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트랙 덴시티가 감소를 하게 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차지 리컨비네이션이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한 MAPBI3 페로스카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페로스카이트 조성들을 넣어서 믹스드 알라이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앞에서 제가 이 페로스카이트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거를 안티솔벤트로 드랍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드랍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간상이라고 해가지고 페로스카이트를 만들기 이전에 그 중간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한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안티솔벤트의 양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이들의 그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름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안티솔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필름 모포로지를 나타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런 그 컴포지셔널 엔지니어링 쪽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같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그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은 안티솔벤트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니폼한 필름을 그 리프로듀서블하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솔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공정은 2014년도에 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먼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이 페로스카이트 솔루션을 전구체 용액을 스핀 코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안티솔벤트를 톨루엔을 사용을 했어요. 톨루엔을 드리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DMF를 톨루엔이 제거를 하면서 소량의 DMSO가 남게 되고 이 DMSO랑 메틸암모늄 아이오다이드, PbI2 이 프리커서들이 중간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인터미디어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는 이제 컴플렉스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플렉스 필름은 투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DMS 몰레큘이 증발이 되면서 요 MAI랑 PBI2가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MAPBI3 크리스탈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필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안티솔벤트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스핀 코팅한 것보다 훨씬 더 유니폼하고 그 다음에 피놀이 없는 필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스핀 코팅한 다음에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이 DMF가 증발하면서 크리스탈이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안티솔벤트로 먼저 중간에 DMF를 제거를 함으로써 크리스탈을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 굉장히 많은 안티솔벤트를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사용한 안티솔벤트는 한 대략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세토나이트릴, 부틸아세테이트, 클로로벤진, 다이레틸리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한 안티솔벤트는 뭐냐면은 뷰틸아세테이트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뭐 논문이 뭐 1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뷰틸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왜 주목을 했냐면은 여기 사용되는 안티솔벤트 보시면은 굉장히 톡식한 솔벤트예요. 특히 뭐 클로로벤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노말헥센이나 톨루엔이나 이런 물질들은 이제 발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뷰틸아세테이트나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물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솔벤트 중에서도 이 그린 안티솔벤트라고 해가지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좀 덜 유해한 이런 안티솔벤트를 이제 사용을 하자는 거죠. EHS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헬스, 그다음에 세이프티 이 3가지 지표에 대한 환경적인 그 지표인데요. 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 안티솔벤트 중에서 부틸아세테이트랑 에틸아세테이트가 가장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뷰틸아세테이트를 이제 에틸아세테이트 대신에 사용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일링 포인트가 훨씬 높아요. BP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습도나 온도에 덜 민감하다는 얘기고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톡식한 부분,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솔로빌리티 파라미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티솔벤트를 이제 썼을 때 DMF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DMSO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DMSO까지 같이 제거를 해버리면은 필름을 이제 유니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솔로빌리티 파라미터가 DMF랑 가깝고 DMSO랑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썼었던 이 에틸아세테이트랑 뷰틸아세테이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DMF랑 이제 차이값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DMSO와의 차이값을 보시면은 이제 뷰틸아세테이트가 이제 DMSO랑 이제 그 에틸아세테이트를 썼을 때보다 더 값이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솔루빌리티 파라미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DMSO를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고 이 DMSO가 더 많이 남아 있으면은 그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그 키네틱적인 그 수식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DMSO가 많이 남게 되면은 그만큼 솔루빌리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솔루빌리티, 페로스카이트 전구체 솔루빌리티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V1은 뉴클레이션 레이트, V2는 그로스 레이트를 나타내게 되는데 뉴클레이션 레이트와 그로스 레이트가 둘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감소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핵이 생성되고 생성된 핵이 천천히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서 필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디퓨전 리미티드 그로스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페롭스카이트 전구체는 반응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은 크리스탈이 랜덤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B번이나 또는 D번, 특히 이건 B번처럼 많이 자라게 돼요. 덴드라이트와 같은 이런 그 형상을 띌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는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그로스 레이트를 크리스탈 이제 그로스 레이트, 그다음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좀 이렇게 슬로우 시키는 게, 그러니까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분의 DMSO가 남아있게 된다라면 좋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플렉서블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ITO PN기판에다가 페로스카이트 막을 증착을 하게 됐는데 SEM 사진으로 봤을 때 클로로벤젠과 그 다음에 뷰틸아세테이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클로로벤젠을 썼을 때보다 뷰틸아세테이트가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솔로빌리티 파라미터의 차이를 봤을 때 클로로벤젠보다 뷰틸아세테이트가 DMSO랑 더 큰 차이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MSO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뉴클레이션 그로스 레이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이렇게 그레인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게 됐다라고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들이 보일링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높으면서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셀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 개의 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런 셀 효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인 사이즈나 뭐 결정성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뭐 PL 특성도 우수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트랩 덴시티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이제 클로로벤젠을 쓴 것보다 뷰틸아세테이트 쓴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전지 효율이 플렉서블 소재의 경우에는 클로로벤젠을 썼을 때는 한 17%, 뷰틸아세테이트를 썼을 때는 한 19% 정도의 이제 그 개선이 많이 된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소개드릴 엔지니어링 방식은 어떤 거냐면 어디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최근에 등장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닉인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한 2018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좀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디티브 엔지니어링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티브의 후보군으로서는 폴리머, 스몰 몰레큘, 아이오닉 리퀴드, 메탈, 솔트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태양전지의 구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런 페로스카이트 층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디펙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토믹 디펙트, 그러니까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펙트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트랩 사이트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트랩 사이트에서 확률적으로 그 홀과 일렉트론들이 리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자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디펙트가 있으면은 비어있는 이런 그 아토믹 디펙트 자리에 그 수분이나 산소들이 그러니까 H2O나 옥시즌 몰레큘들이 와가지고 흡착을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이종 물질들이 흡착을 하게 돼요. 특히 이런 그 물이나 산소들이 흡착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그 열화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토믹 디펙트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패시베이션 효과를 통해서 아토믹 디펙트를 줄여서 성능을 높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몰레큘들이 어디티브 몰레큘들이 모폴로지가 성장하는데도 형성되는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스테빌리티에도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디티브 엔지니어링은 현재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스텝 디포지션, 그리고 두 번째는 투스텝 디포지션이 있는데요. 원스텝 디포지션은 말 그대로 페로스카이트 전구체 용액에다가 어디티브 물질을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한 번에 이제 페로스카이트 막을 증착할 때 어디티브들이 패시베이션을 시켜주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텝 디포지션 방식은 페로스카이트 층을 먼저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디티브 물질을 스핀 코팅해가지고 증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들이 원스텝 방식을 더 선호를 합니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투스텝 방법은 페로스카이트 층 위에다가 이런 어디티브 물질들을 아주 얇게 증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얇게 증착을 해야 되냐면은 수 나노미터 스케일로 증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니폼하게 만들어야 돼요. 피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분자나 아니면 스몰 몰레큘이나 혹은 뭐 다른 종류의 프리커서 같은 것들을 그렇게 나노미터 스케일로 유니폼하게 증착을 할 수 있느냐 솔루션 프로세스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이 조금만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들이 차진 트랜스퍼를 방해를 함으로써 오히려 태양전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돼요. 하지만 이런 원스텝 디포지션 방식의 경우에는 그 페로스카이트 결정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런 그 폴리머와 같은 어디티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들이 점점 성장할 때 비어있는 공간들로 이동을 합니다. 몰레큘이. 그러다가 그레인이 다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 안에 이런 폴리머와 같은 몰레큘들이 채워질 수 있게 되겠죠. 즉 그레인 바운더리를 패시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스텝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나 이런 디펙트를 패시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됐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유기물을 이용한 패시베이션 방식에는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사용하는 그 고분자들이 멜팅 포인트나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PMMA나 뭐 PVP나 이런 그 아모퍼스 폴리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10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페로스카이트를 이제 막을 증착하는 과정에서 결정화시키는 온도가 통상적으로 100에서 150도 사이예요. 그럼 그 온도에서 이런 몰레큘들이 패시베이션을 해주는 몰레큘들이 빠르게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멜팅 포인트나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높은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런 낮은 온도에서는 빠르게 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들이 석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결정 위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최근에 많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됐냐면은 멜팅 포인트가 낮은 스몰 몰레큘을 사용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틸 카바메이트라는 이런 물질의 경우에는 60도만 되더라도 물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액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어닐링하는 과정 중에서는 필연적으로 에틸 카바메이트는 리퀴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믹스드 알라이드 페rov스카이트를 만드는데 어디티브를 넣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림의 경우에는 믹스드 알라이드 페로스카이트를 만드는데 어디티브를 넣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디티브가 리퀴드 상태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페로스카이트가 뉴클레이션 되는 그 과정에서 참여해가지고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낮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천천히 이들이 성장하는 와중에 그레인이 만들어지면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이 될 텐데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선들이 이 에틸 카바메이트 몰레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닐링을 다 하게 되면은 에틸 카바메이트를 넣지 않은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에틸 카바메이트를 넣은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이렇게 패시베이션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이제 셀렉티브 패시베이션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식으로 뉴클레이션 레이트에 에틸 카바메이트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뉴클레이션 레이트, 이 나노크리스탈, 페로스카이트 나노크리스탈의 뉴클레이션 레이트는 뭐 앞에서도 이제 다른 식들이 있었지만 이제 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G 스타에 의해서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델타 G 스타는 뭐냐면은 그 뉴클리에이션에 필요한 에너지 베리어가 그 미니멈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에이션 그 에너지 베리어가 되는 건데 이 에너지 베리어는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페로스카이트의 서피스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결정을 초기에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솔리드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 기스프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서피스 에너지는 이제 물질의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기스프 에너지의 요 변화량이 될 텐데요. 이 델타 GV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은 에틸 카바메이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한 값 쪽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서 델타 G 스타가 커지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 델타 G 스타가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뉴클리에이션 레이트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델타 G 스타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뉴클리에이션 레이트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육안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인터미디어 페이즈를 만들었어요. 뷰틸 아세테이트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페로스카이트 중간상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투명하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DMSO가 조금씩 증발하면서 결정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에틸 카바메이트가 없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에틸 카바메이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틸 카바메이트가 들어간 경우가 훨씬 더 색 변화가 느리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SM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기 A번 그림을 보시면은 에틸 카바메이트가 전혀 안 들어간 경우에 이미 굉장히 많은 크리스탈들이 아주 작은 나노 파티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틸 카바메이트가 0.06몰% 들어간 경우에는 아직 파티클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스 레이트랑. 그래서 성장을 시켜서 보니까 이미 이제 결정화되는 과정에서도 파티클의 개수가 요 C번 그림을 보시면 D번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도 훨씬 더 빠른 상태예요. 그리고 반응을 종결시키고 나서 보면은
그레인 사이즈가 에틸 카바메이트가 더 크고 훨씬 더 이렇게 플랫한 필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이제 더 첨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하얀색 부분들이 이제 에틸 카바메이트가 상분리가 되면서 여기 위에 이제 디포지션이 된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0.06몰%가 가장 이제 최적화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진짜 그레인 바운더리에만 이렇게 잘 선택적으로 패시베이션이 된 거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원소를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EDX 매핑을 통해 가지고 여기 C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틸 카바메이트가 안 들어간 경우, D번하고 F번이 에틸 카바메이트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C번하고 D번 비교해 보시면 이미 모폴로지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훨씬 더 그레인 사이즈가 크죠. 결정이 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그레인 바운더리에 에틸 카바메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몰레큘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EDX 매핑을 통해 가지고 에틸 카바메이트에 있는 옥시즌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포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틸 카바메이트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옥시즌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스팟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상이 있으면은 중간상에 들어가 있는 에틸 카바메이트들이 이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빠져나오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리퀴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페로스카이트의 그레인 바운더리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트랩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LCC 분석을 통해 가지고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트랩 덴시티가 뭐 2배 이상 이제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모빌리티도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고 트랩 덴시티가 감소하면서 일렉트론과 홀 모빌리티가 전부 다 이렇게 증가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이제 효율이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한 19에서 20%였다면은 이제 22%까지 더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MAPBI3만 이제 사용을 했을 때 한 18%로 시작을 했다면은 현재는 이제 저희 랩에서 최적화된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거의 4% 이상 효율을 개선을 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이제 최적화시킴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면서 추천드리는 이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 쪽을 이제 연구하시는 뭐 분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즈의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 마이클 그라첼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학계로 진출을 했어요. 그 학계로 진출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제 프로토콜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여기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즈에다가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요.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을 20% 이상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치약은 순도를 몇 프로짜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 제품을 썼고 그 다음에 ITO의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논문에서 일반적인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 아주 세세한 그런 메서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그 태양전지의 효율을 좀 개선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 논문을 꼭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이제 서머리를 해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의 세 가지 타입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 컴포지셔널 엔지니어링, 솔벤트 엔지니어링, 어디티브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가지 엔지니어링을 최적화시켜가지고 저희 그룹에서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18에서 22%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디펙트 덴시티를 줄이고 필름의 모폴로지를 개선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했었던 결과들은 이제 제가 그 연구재단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기초 연구 사업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